예, 안녕하세요. 네. 스칼라의 리얼타임 게임 백엔드 해부하기라는 주제로 가져온 이제 손명배라고 합니다. 네. 원래 이 발표는 이제 그 폴란드에서 이미 한번 발표가 됐던 자료에다 제가 좀 추가를 해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되었고요. 네, 좀 이걸로 스칼라와 관련된 백엔드와 관련된 이제 질문들 있으시면 좀 해소가 되시면은 좋겠다라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저 먼저 소개를 드릴게요. 스튜디오 킹덤에서 이제 쿠키런 킹덤 을 개발을 하고 있는 손명배라고 하고요. 기본적으로 서버셀에서 백엔드를 이제 맡고 있습니다. 저희 팀 소개부터 먼저 드릴게요. 팀 소개는 이제 2021년에 이제 런칭을 했던 쿠키런 킹덤을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요. 벌써 이제 8천만 플레이어에게 사랑받고 있는 모바일 소셜 RPG입니다. 백엔드를 소개를 하면은 이제 저희는 이제 스칼라와 함수형 프로그래밍, 펑션 프로그래밍 FP라고 하죠. 이걸 사용을 해서 개발을 했기 때문에 그걸로 약간 이제 여러 번 뭐 발표를 하거나 이제 그런 걸로 이제 알려진 그런 팀이고, 저희는 이제 읽기 쉽고 명확한 코드를 지향합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발표를 해왔거든요. 저희 팀에서. 뭐 NDC, 뭐 람다 데이즈, 그 이제 스칼라 관련된 그 컨퍼런스들, 뭐 AWS 이런 데서도 많이 발표를 했었어요. 이게 사실 스칼라나 함수형 프로그램 컨퍼런스에서는 이제 업계 프랙티셔너의 이제 지위로 이제 참여를 했었고, 아시다시피 이게 업계에서 이런 거 자주 발표하라고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한국 게임 회사는 특히나 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도 이제 참 참여를 하기 힘든 와중에도 항상 가서 이런 데서 열심히 셀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 주로 셀링을 하는 포인트는 이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읽기 쉽고 명확한 코드를 지향합니다 라는 얘기인데, 참 이것만 보면 좀 애매하게 그지가 없어요. 이게 왜냐면 모두가 이제 읽기 쉽고 명확한 코드를 지향한다고 하거든요. 다들 어떤 도메인이든 상관없이. 이게 읽기 쉽고 명확한 코드를 만드는 방법 해가지고 구글에 치면 한 300만 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라는 질문이 항상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도 그런데 이제 여러 군데 참여를 하면서 발표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라고 하는 나름의 기준을 제시하려고 하는 그 노력을 하기 때문에 참여를 하고 지금도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참 애매하기 그지없는 질문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바로 이제 구체적인 예제로 바로 들어갈게요. 2024년에 이제 그 돌아가서 저희가 새로운 요구사항이 생겼었어요. 이제 실시간 멀티플레이어 미니게임이라는 주제고요. 기본적으로 적은 수의 플레이어, 예를 들어서 4명에서 한 20명 맥시멈이 동시에 참여를 하는 짧은 게임, 2, 3분 동안 이제 진행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플레이어가 서로 행동을 실시간으로 보고, 그리고 상호작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낮은 반응 시간, 레이턴시가 필요했고요. 그렇게 돼서 열심히 개발을 했죠. 열심히 개발을 한 결과가 뭐 이러한 예제들이 있었습니다. 네, 뭐 이런 게임들이고요. 네, 뭐 예를 들면 OX 퀴즈, 뭐 아니면 뭐 콩나무 자르기, 아니면 뭐 달려라 마이 쿠키, 아니면 모여봐라 케이크 들게, 모여봐요 케이크 들게. 예, 요런 게임들이 다 있었어요. 네, 요런 데 자세히 보시면 어떤 특징이 있나요? 네, 그 대부분 다 이제 서로 다른 플레이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동시에 보고 서로 이제 인터랙션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게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얘기예요. 이제 요 새로운 그 도전 과제를 맞이해서 저희가 이걸 어떻게 했는지 성공 사례를 위주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고, 그리고 이제 물론 당연히 그 테마는 이제 실전에서 먹히는 함수형 프로그래밍이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우리가 구현을 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아키텍처, 설계, 구현, 설계는 이제 모델링일 거고, 구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어떤 식으로 도메인 로직을 짰는지 그런 부분까지 구체적인 여정을 떠날 겁니다. 예, 꽤 긴 여정이 될 겁니다. 바로 시작을 할게요. 네, 저희가 이제 아키텍처부터 시작을 할 텐데, 아키텍처라는 단어가 굉장히 사실 많이 쓰이고 있는 단어죠. 예, 좀 오버유즈 되는 단어이긴 한데, 이게 보통 어디에 쓰이느냐 하면 요즘은 대충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외부 큰 컴포넌트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이 돼 있고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해서 한 시스템을 이루느냐를 보통 그 그래프 아시죠, 다들? 네, 그 도형 그래프 해가지고 쫙 다이어그램이 있잖아요. 그거를 보통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약간 이제 살짝 내려가서 그 전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클라이언트가 연결을 하고 그것이 어떻게 서로 최종 서비스를 이루는지 그 정도로 일단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키텍처. 근데 이게 참 그게 있어요. 저희가 이미 이 요구사항을 받았을 때만 해도 3, 4년 정도 이미 잘 서비스를 하던 상황이에요. 저런 게임을 만들려고 할 때.
여러분이 저런 요구사항을 들으시면 보통 먼저 어떤 그 생각을 하시게 될까요? 네, 보통은 이제 어떤 느낌을 하냐면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일단은 당연한 얘기지만, 이제 기존에 있는 거 써먹을 고민이 못해요. 네. 그래서, 기존에 지금 이미 게임 서버, 게임 백엔드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 위에다가 그냥 얹어서 그 만들면 안 돼요? 라는 생각을 일단 사람들은 다 먼저 하게 돼요. 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그래서 한번 지금 있는 거를 써볼까라는 고민을 당연히 했어요. 당연히 했고, 거기서 이제 어떤 아키텍처냐라고 하면, 이제 백엔드가 여러 대가 있고, 여러 대로 이루어진 플릿이 있고, 거기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액터, 그러니까 뭐 플레이어 뭐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그 주체들이 다 이렇게 분산이 돼 있어요. 분산은 이제 샤딩으로 이루어져 있고, 샤드로 이루어져서 이제 특정 파트를 이제 어떤 게임 서버가 담당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쫙 분할이 되어 있고, 그게 이제 위치 투명성, 그러니까 그 녀석들이 어디 있는지를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냥 이제 바로 메시지를 보내고 받고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저희 그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이제 샤드케이크라는 게 있죠. 샤드케이크라는 이제 그 샤딩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해서 구현을 했습니다. 이게 대략적인 그 개략적인 예제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어떻게 되겠냐면은 이렇게 그 뭐 플레이어 1, 플레이어 2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이 유저들이 이제 요청을 해요. 요청을 하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파드 그 어떤 게임 서버가 그 요청을 받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받은 이 요청을 받은 파드랑 실제로 이 유저 1이 그 처리가 되고 있는 액터, 그러니까 플레이어 1의 액터가 있는 파드랑 사실 달라요.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어서 여기서 온 요청을 얘가 이제 요청을 받았던 그 파드가 실제 액터에 있는 그 파드로 그 요청을 중계를 해요. 네, 보내줍니다. 리다이렉트를 해주고, 그 액터에서 이걸 처리를 해준 다음에, 그 결과를 다시 이제 파드 1으로 보내요. 파드 1으로 보내면 다시 그 파드 1이 그걸 중계를 해서 유저 1한테 넘기는 그런 형태로 이제 만들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저 2도 그렇죠. 유저 2도 다른 데 받을 수 있고, 그 유저 2가 존재하는 액터로 요청을 이제 중계를 해주고, 거기서 중계해서 처리가 된 녀석을 다시 이제 쭉 타고 돌아오는 일반적으로 그런 흐름을 타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그 주시하셔야 될 게 지금 보면 그러면 그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요청 뭐 어떤 걸 사고 싶다, 어떤 뭐 쿠키를 전출을 하고 싶다, 뭐 전출을 하겠다라는 요청이 오면 그게 한 단계 리디렉션을 거친다는 거를 그러면 이제 좀 그 눈치를 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질문. 네, 이걸로 과연 지금 요구가 된 실시간 멀티플레이어 온라인 게임을 구현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안 될까요? 맞습니다. 네. 여기서 원어비 그 리디렉션이 있는 이상 지금 이게 그 뭐 실시간으로 뭐 브로드캐스팅을 하면서 그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그 상태를 보거나 그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을 하지 않고서는 이 아키텍처를 그대로 써먹지 못하겠다라는 그 결론에 이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문제점들은 이래요. 일단 내부 커뮤니케이션이 너무 많다. 네, 말씀해 주셨던 부분,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홉을 좀 줄여야 된다. 한 홉을 줄이고 직접적으로 연결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두 번째 이슈가 하나 더 있어요. 이게 저희가 내부 커뮤니케이션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그 게임 서버들을 전 세계 모든 리저에다 뿌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희 게임 서버 같은 경우 예제로 이제 도쿄에 있고요. 도쿄에 있어서 이게 만일 그 전 세계 모든 리전에 걸쳐가지고 게임 서버를 분산을 하게 되면 아까 그 왔다 갔다 하는 부분, 그 내부 커뮤니케이션 부분까지 전부 전 세계를 통과해서 왔다 갔다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미국 사람이 미국에서 플레이하고 있는 플레이어가 도쿄로 요청을 하고 그게 대한민국을 갔다가 다시 도쿄 갔다가 다시 미국으로 갔다라고 하면은 끔찍하겠죠. 네, 그런 이유로 저희는 이제 모든 게임 서버가 다 도쿄에 위치해 있던 상황이었고, 그 얘기가 뭐냐면은 아무리 그 홉 간의 그 커뮤니케이션 코스트를 줄이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그 사람은 항상 도쿄를 거쳐야 된다라는 제약이 생긴 거랑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을 좀 고려를 해서 저희 그 기존 서버 위에다 올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고려했던 게 이제 데디케이티드 서버 구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제 그거를 한번 시도를 해봤고요. 이 데디케이티드 서버, 저희가 줄여서 얘기할 때는 보통 데디 서버라고 하는데, 이 부분 살짝만 설명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는 한 게임 세션만 일단 전담을 해요. 한 서버가.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조금 더 간단한 예제로 좀 아시는 걸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롤 10명이 모였어요. 10명 모여서 게임이 시작이 됐어요. 대디 서버라면 기본적으로 그 10명을 해서 모여서 이제 한 게임이 생성이 되고 시작이 될 텐데 그때 서버가 떠요. 그때 서버가 뜨고 그 10명에 대한 게임만 그 서버가 다 처리를 하는 거예요. 다른 게임은 다 처리 안 하고. 그래서 그거를 다 그 한 세션이 끝날 때까지 그 서버 관장을 하다가 게임이 끝났다 하면은 그 게임 서버도 내려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한 게임 방마다 하나씩 이제 게임 서버가 존재한다. 이런 구조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당연히 게임 수가 엄청 많겠죠.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서버를 띄우고 죽이고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요. 예. 기본적으로 어려울 텐데, 이런 종류의 게임이 많아지면서 구글에서 해법을 줬어요. 이게 아고네스라는 솔루션이 있고요. 아고네스라는 솔루션으로 쿠버네티스 상에서 이제 요거를 여러 개를 한꺼번에 띄우고 내리고 이런 것들을 관리해주는 이 일종의 프레임워크가 생겼어요. 그럼 이제 그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겠죠. 왜냐면은 게임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 직접 대디 서버를 연결을 하면 되고, 거기서 뭐 한 홉을 거쳐서 다른 액터가 있다 뭐 이런 데로 갈 필요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모양새를 일단 보면 이렇게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사람들이 매치메이커에서 이제 매치메이킹을 하고, 뭐 예를 들면 10명이 모일 때까지 기다리고, 10명이 다 모였다. 한 게임이 시작이 돼야 돼. 라고 하면은 이제 매치메이커가 아고네스한테 이제 요청을 보내요. 방 하나 만들어줘. 라고 하면은 방을 하나 만들어줘요. 네. 그러고 이제 IP랑 이제 포트를 이제 딱 전달을 해주면은 그거를 매치메이커가 중계를 해주고, 그런 게임 게임 클라이언트가 그 파드 IP 쪽으로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10명은 이 하나의 그 게임 서버, 요 대디 서버로 연결을 해서 그동안 이 게임을 할 거고, 게임이 끝났다라고 하면 이제 이 게임 서버는 결과를 이제 전송을 하고, 그 다음에 그대로 이제 종료가 되는 거죠. 이런 구조가 되어 있고요. 사실 이게 아고네스라고 얘기했지만 여기에 저희가 더 쓰고 있는 솔루션이 하나 더 있어요. 이제 와플이라고 해서 이 위에 한 단계 얻는 건데요. 네, 저희는 이것 덕분에 굉장히 이 아고네스를 굉장히 편한 그 인터페이스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와플에 대해서는 바로 다음 그 발표에서 더 자세히 논의를 할 거니까 그때 한번 보시죠. 네, 일단 이렇게 쓸 때 좀 장점들을 언급을 해보면, 네, 일단 반응 속도가 되게 빨라요. 네, 저희가 이제 한 홉을 없앴죠. 그냥 모든 10명이든 아니면 뭐 이제 한 게임에 들어간 사람들이 전부 다 같은 하나의 그 게임 서버에 들어가니까 거기서 뭐 추가적인 내부 뭐 커뮤니케이션 같은 게 없으니까 당연히 일단 그 부분에서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멀티 리전 지원이 이제 가능해졌어요. 왜냐면 이제 아고네스에다 이 얘기를 하면 되거든요. 정확히 이제 뭐 와플이겠지만 와플에다가 이 사람들 아시아 쪽 리전에 있는 클러스터로 그 게임 서버를 만들어줘. 이 사람들은 아시아 쪽이 더 빨라. 아니면 뭐 유럽, 북미. 참고로 저희가 이제 그 세 가지 이제 리전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리전에 가까운 사람들끼리 이제 뭉쳐서 이제 뭐 매치메이킹을 하고 그 사람들끼리 이제 같이 방에 매칭이 되고 빠르게 이제 플레이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얻는 반응 속도도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장점으로 반응 속도 문제를 해결했고, 여기에 추가로 더 좋은 것들이 있어요. 개발하기가 정말 쉬워요. 이게 왜냐면은 뭐 아까 액터 있고 뭐 요청을 중계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아키텍처 상의 이제 문제점을 언급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그런 부분들을 처리하는 게 아무리 그 앱스트랙트가 잘 돼 있더라도 내부적으로 어떤 그 복잡성은 어쩔 수 없이 있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대디 서버를 만들면은 하나의 워크로드, 하나의 게임 서버는 한 게임 세션만 정말 담당하고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게임 서버의 구현 복잡도가 매우 감소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덤인데, 이제 배포 전략이 굉장히 쉬워져요. 이게 배포가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뭐 핫픽스 이런 걸 할 때가 있어요. 게임을 만들었는데 버그가 있어, 서버에. 네. 그러면 뭔가 그거를 빨리 고쳐가지고 배포를 해야 되는데, 이 배포를 할 때 중간에 배포하는 도중에 이제 기존 버전이 내려가고 새 버전이 올라갈 거잖아요. 그 도중에 게임이 멈추면 안 되겠죠. 뭐 9버전 내려가고 있으니까 그동안 게임하던 사람들 갑자기 연결 다 끊겼어. 이러면 화가 나잖아요, 사람들이. 네. 보통 그럼 우리는 크리스탈 보상을 해야 됩니다. 네.
네, 그런 거를 피하기 위해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롤링 업데이트 아니면 뭐 블루 그린 배포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피하기 위해서 그 중간에 순단이 없게 하기 위해서 한 게 있는데 뭐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게 뭔 포켓몬이야 하시겠지만 그런 것들이 좀 있고 그래서 좀 그거를 만들기 위한 그 파이프라인, 배포 파이프라인도 꽤나 복잡해요. 복잡한데 얘는 되게 쉬워요. 왜냐면은 그냥 핫픽스를 그냥 배포하겠다라고 딱 버튼만 누르면은 지금까지 게임하던 사람들은 그대로 하고 다음번부터 새로 뜨는 그 세션만 이제 그냥 그때부터 새 버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기존 거를 내리고 얼마만큼 숫자를 유지하고 막 이런 전략들이 다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아키텍처를 선택을 하게 되었고요. 아키텍처를 선택을 했으면 이제 저희가 이제 해야 될 거는 그 안에서 게임을 설계를 하는 거겠죠. 그거에 대한 이제 모델링 파트일 텐데 한번 요거는 예, 단편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각각 설계를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요게 보통 저희가 설계 단계, 게임을 설계하는 단계에서 그 고려하는 게 한 3가지 정도 있어요. 이제 일반적으로는 뭐 흔히 얘기하는 게 도메인 엔티티 혹은 뭐 도메인 데이터라고 하는 게 이제 다루는 도메인의 게임의 데이터를 정의한 부분이겠죠. 뭐 플레이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게임 자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게임의 요소들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보셨던 게임 중에서 이제 달리기 게임 같은 경우에는 어떤 타일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데이터의 일종이 되겠죠. 두 번째로 API를 정해야 돼요. API는 이제 플레이어에게 그러니까 게임 같은 경우는 플레이어겠죠. 플레이어가 이제 할 수 있는 액션들 나 이동하고 싶어. 나 이 주변에 있는 이 타일을 하나에서 다른 타입으로 바꾸고 싶어. 아니면 나 이거 안고 싶어. 아니면 뭐 옆에 있는 들깨 치고 싶어. 뭐 이런 거. 들깨, 여기서 들깨는 그 들깨가 아니라 케이크 들깨입니다. 참고로. 네. 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해야 되고요. 그런 것들을 하는, 이제 정의를 하고 클라이언트한테 제공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클라이언트가 그거를 이용을 해서 게임하는 액션에 이제 서버를 전송을 해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저장소라는 게 있어요. 저장소가 뭐냐면은 이제 그 게임 세션이 외부 세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에요. 예를 들면은 이제 게임이 종료가 되면 게임 상태를 저장을 한다든지 게임이 어떻게 끝났어요. 아니면은 이 사람들 보상을 줘야 돼요.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아니면 뭐 랭킹을 등록을 해야 돼요. 랭킹 DB에다가 이 사람들의 그 점수를 등록해 주세요. 뭐 이런 것들을 한 게 이제 저장소 코드가 될 거예요. 그 3가지를 이제 다 이제 설계를 해야 되고요. 각각 이제 간단히 어떻게 하는지만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일단 도메인 엔티티가 뭐 예를 들면 아까 뭐 예제를 말씀을 드렸고 이제 기본적으로는 플레이어 뭐 게임 상태 타일 유닛 뭐 이런 것들이 될 텐데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제 펑셔널 프로그래밍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예,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이런 그 원칙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각각의 그 엔티티 타입들은 완벽하게 이뮤터블하다. 뭐 간단히 말하면은 요 타일들이 이제 요러한 걸로 정의가 되어 있으면 한 타일에서 다른 타일로 바뀔 수 없다. 뭐 보통 타일.row equal 뭐 해서 이렇게 내용물을 바꿀 수 있잖아요. 저희는 그런 방법을 쓰지 않고 기본적으로 뭐 타일이 어떤 것이 어떤 식으로 바뀌었을 때 어떠한 새 타일이 된다라는 그 새로운 오브젝트를 보통 만들어서 리턴을 합니다. 그리고 도메인 로직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게임의 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기에다가 굳이 구글들을 정의를 하지 않아요. 데이터는 데이터로 줍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뭐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수정할 거나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게임의 룰을 수정할 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 소재가 확실해져요. 예, 물론 이제 뭐 단순한 변환 아니면 계산 유틸리티 함수 이런 것들은 다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여기 예제 같은 경우에는 한 타일에서 다른 타일로 갈 때 거리가 얼마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유틸리티 펑션이 이런 식으로 있죠. 여기서 보시면은 좀 재밌는 게 있는데요. 이 타일이라는 게 그 아까 달리기 게임에서 보신 건데 그 여기 보면은 로우 컬럼이라는 게 결국에는 그냥 좌표거든요. 뭐 1,3, 3,1 이런 식으로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로우 콤마에서 1,3 할 거면 그냥 여기 인트 쓰면 되지 않아?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죠. 근데 로우 컬럼이라고 굳이 만들어 놨잖아요. 이걸 저희는 이제 뉴타입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대부분의 언어의 라이브러리로 있을 거예요. 요즘은. 그래서 이름 대신에 어떤 특정한 타입으로 데이터를 정의하고 파악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점이 뭐냐면 더 안전한 코드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로우랑 인트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뭐 예를 들어서 로우 자리에 인트 넣고 인트 자리에 로우 넣으면 되지 않냐라고 하지만 그게 실제로는 코드상에서 그 부분이 로우라고 돼 있으면 아 이거는 이 행을 뜻하는 그 데이터구나를 이제 굳이 파라미터 이름이 없어도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 있고요. 특히나 스칼라 3에서는 이게 오펙 타입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잘 지원이 돼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해요. 로우랑 인트가 완전히 다른 타입. 내부적으로 인트인데 실제로 로우는 인트에 대입하려고 하면 안 되고 인트를 로우에 대입하려고 해도 안 되고 뭐 그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로우는 인트인데 인트는 로우가 아니다. 네, 이런 식으로도 이제 서브 타입으로 정의할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얘를 이제 상속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하면은 얘 서브 타입이다. 하면은 이제 로우를 이제 인트에다가 집어넣어서 뭔가 연산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네. 요게 추가로, 네, 한 단계 더 가면 이제 정제된 타입이라는 게 나오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불가능한 상태는 표현도 불가능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아까 제가 뭐 좌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좌표 얘기를 했는데 행이 뭐 예를 들어서 뭐 가로 25칸, 세로 뭐 10칸 이런 식으로 맵이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면 마이너스 1번 행 이런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불가능한 상태를 표현도 불가능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사실 스칼라에서는 오펙트 타입으로 직접 만들 수도 있는데 이게 그런 것들을 편하게 해주는 라이브러리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네오 타입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이런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한 게 보통 보일러플레이트나 아니면 스마트 생성자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거고요. 여기 예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우의 실제 구현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인트의 서브 타입인데 0과 25 사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조건에 이제 validate라는 이름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가 자동으로 네오 타입에 만들어줘요. 네오 타입이 이제 예를 들면 로우 10으로 해서 상수를 만들려고 하면 컴파일 성공하고 로우 마이너스 1로 하면 컴파일이 아예 실패를 하고 아니면 뭐 런타임으로 만드는 이런 생성자들도 다 그 같이 만들어주고요. 그래서 이런 거가 있으면은 굉장히 쉽고 안전하게 로우를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을 좀 더 확인을 해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데이터는 아주 단순한 그 하나의 그냥 클래스다. 케이스 클래스다. 혹은 다른 언어로 치면 레코드 뭐 이런 것들도 있겠죠. 그런 언어들, 그런 이제 요소로 그냥 바로 생각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렸던 뭐 U 타입이나 아니면 리파인드 타입을 사용을 하면은 강력한 타입 시스템으로 안전하고 정말 읽기 쉬운 정의. 정말 얘는 행이구나, 얘는 열이구나, 얘는 타일이구나. 네,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알 수 있다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API로 넘어갈게요. API는 이제 클라이언트한테 이제 제공할 어떤 명확한 이제 그 인터페이스가 되고요. 당연히이지만 이 부분은 변경을 항상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네, 뭐 저희가 갑자기 말도 없이 그 내용물을 바꿨다면 클라이언트는 작동 안 합니다. 네, 하고요. 이게 사실 뭐 다른 예를 들어서 조금 다른 도메인들, 예를 들어 뭐 웹이나 이런 데들은 아마 심지어 이런 것들도 있을 거예요. 뭐 네, 한번 퍼블리시했던 그 버전은 절대로 지우지 않는다. 뭐 V1이 있으면 다음번에 수정할 때 V2가 돼야 된다. 뭐 이런 것들도 다 있는데 다행히도 게임에서는 그런 건 없어요. 게임은 기본적으로 새 버전을 옛날 클라이언트로 접속하려면 보통 에러 나는 거 경험을 해보셨죠? 네, 아니면 뭐 업데이트 해라 라고 뜨거나 네, 다들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나마 그 부분에서는 좀 자유로운 편이에요. 저희는 네, 뭐 그래서 네, 사실 변경을 항상 명시적으로 그리고 항상 같은 빌드에 이제 설계 과정을 이제 항상 같은 그 빌드를 통해서 프리징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은 충분히 이제 서로 여기서 사고가 난다든지 그런 건 방지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보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이제 프로토콜을 어떻게 정의를 할까 이런 부분이에요. 보통 프로토콜을 정의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는데 일단 좀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눌 것 같아요. 코드 우선 아니면 스키마 우선 이렇게 될 텐데 코드 우선이라는 건 결국은 이제 여기서 예를 이제 스칼라죠. 예, 소스 코드로부터 이제 아까 도메인 엔티티를 정의를 했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이제 리퀘스트나 레스폰스를 다 정의를 하고 그거를 이제 그 소스 코드로부터 API 명세, 뭐 보통 스키마라고 불리는 것들이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 거예요. 네, 물론 이제 코드 젠을 해주는 라이브러리가 필요하고요, 당연히. 그래서 예제를 들면 이제 스칼라 쪽에서는 이런 게 있어요. 칼리반이 아니면 타피르 이런 게 있고요. 이제 타피르 같은 경우에는 레스트, 흔히 아는 레스트에서 이제 스칼라 엔드포인트를 정의하면 오픈 API 명세가 나오고 칼리반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데 이제 스칼라 리졸버로부터 이제 그 GraphQL의 스키마가 이제 튀어나오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아요. 예제는 이런 거거든요. 이제 타피르 예제고요. 타피르에서 이런 식으로 엔드포인트를 이렇게 정의를 해줘요. 뭐 어떤 그 엔드포인트 URL에 어떤
그 파라미터랑 어떤 출력이 있다. 네. 그리고 실제 처리는 이렇게 해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엔드포인트를 정의를 하면은, 네, 요거를 이제 스웨거로 묶어줘요. 묶어주고, 이거를 가지고 그대로 오픈 API 명세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클라이언트한테 문서를 요걸 전달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클라이언트는 이걸 가지고 이제 그쪽에서 이걸 이용한 코드젠, 뭐 오픈 API 제너레이터 뭐 이런 걸 사용을 하면 그 클라이언트에서 원하는 이제 언어로 개발을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스키마 우선이 되고요. 스키마로부터 코드를 생성을 해요. 반대 방향이죠. 그러니까 먼저 스키마를 작성을 해요, 여러분이. 스키마를 먼저 작성하고 그러면은 라이브러리에서 그 스키마로부터 스칼라 코드를 만들어준다. 뭐 C# 코드를 만들어준다.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네. 예를 들면은 스칼라 같은 경우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스칼라 PB에서 프로토버프를 혹은 gRPC를 이제 스키마를 정의를 해놓으면 그게 스칼라 코드로 만들어져요. 혹은 스미시 4S 해서 이제 스미시라는 그 프로토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해주고 있고요. 여기 예제를 보면 이제 나와 있고요. 네, 뭐 아까 정의했던 타일을 여기서는 이제 int 32로 해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고 있어요. 뭐 몇 콤마 몇을 가리키고 있는 이제 오브젝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거를 스칼라 PB를 통해서 코드젠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네, 타일해서 로우 컬럼에서 각각 인트 하고 여기에 이제 추가로 뭐 제너레이티드 메시지에서 이제 스칼라 PB 스페시픽한 뭔가 붙는데 이게 조금 그래요. 왜냐면 아까 잘만 도메인 엔티티를 잘만 만들어 놨는데 그거랑 모양새가 좀 다르잖아요. 아예 다른 클래스로 나와버리잖아요. 그럼 어떨 땐 이걸 쓰고 어떨 때 이걸 써야 되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다행히도 스칼라는 이런 게 있습니다. 형병한 코드를 일일이 짤 필요 없이 심리라는 이제 트랜스포머 라이브러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예를 들어서 로우타일.transform into 해가지고 타일하면은 알아서 요 필드명 맞는 거 가지고 알잘딱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네. 물론 이제 다른 언어에도 이런 식의 이제 트랜스포머 아니면 뭐 매크로 기반의 뭐 라이브러리들은 충분히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저장소 얘기를 할 텐데 저장소 같은 경우에 이제 시스템 외부와의 통신을 담당하고요. 예를 들면 외부 서비스 API, 뭐 외부에 이제 그 REST를 요청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데이터베이스도 당연히 이제 저장소 일종이고 게임 결과 저장, 뭐 랭킹을 갱신,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예제가 될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실제로 거의 대부분의 뭐 이런 요청들이 다 실제 그 아까 처음 보여드렸던 게임 서버 있잖아요. 네, 뭐 그 실시간 게임을 하다가 그 결과가 있으면 실시간 게임에 대한 내용을 저장해줘라고 게임 서버로 그냥 보내버려요. 보내버리면은 거기서 이제 이미 있는 저장소를 이용을 해서 한 단계 더 지나서 이제 저장을 해준다든지, 네, 뭐 갱신을 해준다든지 그런 것들을 해줄 수 있죠. 여기서 드릴 수 있는 팁은 하나 정도인데, 여기는 이제 약간 좀 그 함수형 프로그래밍보다는 그 원리가 좀 통해요. 그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 약간 그 부분이 좀 들어가는데, 네, 인터페이스와 구현을 좀 분리를 해서 생각을 하자라는 얘기가 좀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그 저장소 인터페이스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게임 결과를 저장하는 이 스토어예요. 스토어 그 저장소인데, 이때 여기에다가 이제 세이브라는 거 이런 인터페이스가 있고 로드하는 인터페이스가 있다고 하면은 여기서는 이제 실제로 구현을 할 때 두 버전을 만들어놔요. 하나는 이제 라이브 해서 이걸 실제로 라이브에서 사용할 것, 그리고 테스트는 이제 테스트 코드에서 사용할 것, 이런 식으로 나누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요게 나중에 이제 실제 DB 조회할 때 굉장히 편하고, 여기서는 이제 뭐 테스트니까 당연히 이제 결과를 임의로 뱉는 이제 모컵을 만든다든지 그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편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그 테스트 코드에서는 요 녀석만 쓰면 되고 그 라이브에서는 요 녀석만 쓰면 되고, 또 다른 예제로는 이제 환경이나 플랫폼이 있을 텐데, 환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컬에서 혹은 그 개발 서버 아니면 이제 프로덕션 서버별로 이제 다르게 지정을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플랫폼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킹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글로벌 서비스도 하고 있지만 텐센트에서 중국 서비스도 같이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거기서 쓰고 있는 예를 들면 뭐 계정이나 이런 퍼블리셔라는 이제 API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런 걸로 이제 앱스트랙트가 가능하죠. 네,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여러 버전을 만들 수가 있고, 네, 저희도 그거를 굉장히 자주 쓰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빠르게 넘어갔는데, 네, 그래서 요 세 가지까지 얘기를 했어요. 세 가지까지 얘기했고,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이제 도메인 로직인데, 이 부분까지 마무리를 하면은 이제 저희 톡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도메인 로직.
이제 도메인 로직이라고 얘기하는 거가 사실 도메인 로직도 아까 아키텍처 얘기를 했을 때도 얘기했지만 이거 굉장히 좀 그 오버유즈 되는 단어 중 하나죠. 도메인 로직 하면 뭐가 떠오르는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게 사실 사람마다 진짜 달라요. 이게 어떤 분들은 이게 게임의 경우에는 이제 게임의 룰을 정의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게 도메인 로직이다. 요것만 도메인 로직이다 하시는 분이 있고, 다른 분은 이제 게임 전체 상태를 조작하고 뭐 상태를 저장하고 바꾸고 이런 일련의 모든 행위가 전부 다 도메인 로직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룰을 적용했을 때 결과가 어떻다. 이거를 다 저장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스템 외부랑 통신을 수행하는 거. 예를 들어서 저장소 코드를 불러서 이 랭킹을 이 상황에서 저장을 한다. 게임이 끝났을 때 저장을 한다라는 그 부분도 도메인 로직 하시는 분이 계세요. 놀랍게도 사실 세 개 전부 다 도메인 로직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좀 엄격한 분리를 하고 싶어요. 네. 저희는 그래서 이거를 세 가지 타입으로 분리를 했고 네이밍을 줬는데, 사실 네이밍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이제 순수 도메인 로직이라고 보통 저희가 얘기하는 게 이제 게임의 룰을 정의한 거. 어떤 액션을 취하면 어떤 스테이트가 어떻게 바뀐다라는 룰들만 가지고 있고, 스테이트풀 도메인 로직은 이제 그 룰들을 이용해서 실제로 스테이트를 바꾸고 스테이트를 저장하고, 네, 그런 부분들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펙트풀 도메인 로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외부와의 통신 아니면 뭐 그런 사이드 이펙트가 있는 녀석들을 이제 이펙트풀 도메인 로직이라고 저희는 얘기를 해요. 각각 하지만 간단하게 볼게요. 이제 함수형 프로그래밍의 특징인데, 저희가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하면 이런 식으로 로직의 종류를 나눴잖아요. 그럼 그때마다 뭐가 생기냐면은 그 함수가 생겨요. 얘네는 인풋으로 어떤 특정 스테이트랑 어떤 예를 들어서 컨피그, 뭐 게임 전체에 이제 설정 값들 있겠죠. 그런 거를 받으면은 그걸 이용해서 결과를 뱉고, 요 연산이 있다고 하면 그 연산의 결과랑 그 연산의 결과로 어떻게 스테이트가 바뀌었는지 그 결과 스테이트를 뱉고, 그러니까 이 스테이트가 이 스테이트로 바뀌었다 이런 거를 뱉고, 혹은 에러를 뱉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결과가 성공이다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온 거고, 실패하면 이제 어떤 일종의 에러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추가로 거기에다가 이제 로그까지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로그를 발생을 했다. 뭐 이 행위로 인해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다를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분석을 하거나 아니면은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돼서, 그런 것까지 해서 리스트 이벤트 해서 이렇게 보통 펑션을 만들어요. 그리고 펑션 프로그램의 특징이 뭐냐면 이것들을 이용해서 전부 다 모든 로직의 빌딩 블럭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녀석들을 엮어요. 네, 요거를 실행하고 그 다음에 이 결과를 이용해서 또 다른 프로그램의 그 내용을 다시 스테이트랑 이제 뭐 다른 인풋으로 매기고 이걸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으로 펑셔널 프로그래밍이고,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프로그램 얘기하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 퓨어 도메인 로직이잖아요. 여기서 할 거는 이제 입력 검증, 설정 추출, 뭐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를 변환하기, 스테이트에서 스테이트로 하기, 혹은 로그 발생, 리스트 이벤트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질 텐데, 하지만 얘네는 뭘 안 하느냐 하면은 상태를 메모리에 저장하고 불러오진 않아요. 그냥 주어진 스테이트를 다른 스테이트로 바꿔줄 뿐. 이게 순수 함수들은 기본적으로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고, 두 번째로 시스템 외부로의 사이드 이펙트도 당연히 없죠. 네, 이 녀석들은 순수한 그 퓨어 펑션이라고 얘기하죠. 퓨어 펑션에서는 기본적으로 이걸 실행함으로써 사이드 이펙트는 있으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얘네가 똑같으면 결과인 얘네도 다 똑같아야 된다. 라는 이제 대전제를 가지고 만드는 로직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짜보면 이렇게 돼요. 아까 이제 타입 구현이 이렇게 돼 있고, 실제로 뭐 그 내 앞에 있는 타일을 바꾼다 뭐 이런 종류의 이제 그 요청에 대해서 검증하는 로직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뭐 아까 봤던 이제 기존 스테이트랑 그 전체 컨피그를 받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플레이어의 타일이 이제 그 대상 타일과 너무 멀면은 이제 그 실패를 시킨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인밸리드 타일 체인지 뭐 이런 식으로 에러를 발생하고, 아니면은 뭐 검증이니까 여기서 스테이트가 바뀌지 않겠죠. 결과는 뭐 오케이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거 좀 그렇죠? 네, 무슨 괄호 뭐 이렇게 되어 있고 뭐 리스트 empty, left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뭔 얘기인지 알아듣기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짜지는 않아요 저희가.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심지어 그 문제가 더 있어요. 이게 참 그냥 쓰기가 불편하고 막 그런 것뿐만 아니라 성능도 굉장히 낮아요. 생각보다 낮고, 왜냐면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JVM에서 돌리는데, JVM에서 그런 그 클로저에 대한 그 콜이 중첩이 되어 있으면 그렇게까지 높은 성능을 보이지 못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또 스택 세이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걸로 재규 함수를 만들면은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 순간 터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이 프로그램 안에서 그 프로그램을 호출해 나가.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쓰지 않고 저희는 이제 잘 만든 모나드 라이브러리들이 있어요. 이제 지오. 네. 저희가 아주 절찬리에 쓰고 있는 라이브러리인데, 네. 요런 데서 이제 비스무리한 그런 타입들이 있어요. GPO라고 해서 여기서는 이제 주어지는데, 뭐 이렇게 입력을 하면 아까 얘기했던 요 모양새에 해당하는 기능을 가진 어떤 그 펑션을 만들 수 있어요. 실제 예제를 보여드릴게요. 실제 예제로 이제 뭐 빌딩 블럭을 이렇게 만들어요. 어떤 유저 아이디랑 스테이트가 그 유저 아이디에 대한 그 플레이어 스테이트가 있으면은 그 플레이어 스테이트가 얘에서 이렇게 바뀐다. 이런 종류의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내부적으로는 이제 GPU가 이제 요 플레이어에 대해서 그 이 F를 적용을 한다. 이런 펑션을 적용을 한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플레이어, 특정 유저 아이디가 있을 때 그거를 스테이트로부터 이제 유저 스테이트 부분을 뽑아내는 그런 펑션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스테이트로부터 예, 플레이어에서 그 유저 아이디를 가져오는 그런 펑션이 될 거고, 만일 심지어 유저가 없다고 하면은 실패까지 할 수 있겠죠. 인밸리드 유저 이런 식으로. 마지막으로 아까 밸리데이트 체인지 타일, 이거 아까 보여드렸던 부분인데, 이거 실제로 굉장히 단순해졌죠, 이 부분이. 그 근처에 없으면은 실패해라, 아니면 성공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유틸리티 펑션을 사용을 해서 굉장히 빠르게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엮으면은 이제 그 타일을 바꿔달라는 요청에 대응하는 프로그램이 완성이 돼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한 거죠. 이제 for는 이제 그 for completion이라고 해서 이제 그 스칼라에서 쓰는 건데, 이렇게 처음에 플레이어를 가져와서 그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validate change tile 해서 그 결과를 이제 검증을 하고, 그 다음에 검증이 성공했으면은 업데이트 플레이어 해서 그 타일을 바꿔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로그를 남기기 위한 이런 것들을 만들면은 결국에는 이 프로그램에서 이 모든 거를 다 하고 결국 로그까지 뱉어내는 그런 일종의 그 체인지 타일이라는 펑션이 만들어져요. 결국에는 빌딩 블럭을 다 조합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면은 장점이 뭐냐면, 일단 게임의 룰에 100% 집중할 수 있어요. 이 펑션을 불렀어요. 저는 이게 프로그램 A로 되어 있는 체인지 타일이라는 펑션인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이걸 부름으로써 이 녀석이 뭐 다른 데에다가 뭐 저장을 하지 않겠구나, 요청을 하지 않겠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저걸 부를 수 있어요. 어떠한 걱정도 없이. 두 번째로, 예, 그렇게 그게 결국엔 사이드 이펙트를 발생시킬 수 없다는 부분이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재현도 가능하고 테스트하기도 쉬워요. 왜냐면 이런 그 펑션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program.run 해가지고 그 안에다 실제 스테이트랑 컨피그를 지정을 해주면 실제로 이게 다 튀어나와요. 아까 그 펑션 보셨죠?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펑션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스테이트 컨피그만 딱 제공을 하면 그거에 맞는 입력에 대한 출력 이렇게 다 나오기 때문에 테스트 코드는 굉장히 간단해져요. 왜냐면 이 프로그램.run 해서 스테이트 컨피그 주어졌을 때, 입력이 주어졌을 때 아웃풋이 뭐냐, 그것만 쭉 적어내리면은 테스트가 완성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테스트하기가 굉장히 쉬워지고, 네, 테스트가 쉬운 코드라는 거는 나중에 버그가 발생하기 힘든 코드라는 것도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스테이트풀 도메인 로직인데, 이거는 예, 성능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지금 액터 모델과 달리 그 아까 한 10명, 4명에서 20명 정도의 사람이 한 서버에 다 달라붙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그 10명에서 20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다 요청을 보내요. 그러면은 이거를 처리를 한 줄로 쭉 묶으면은 그것도 가능은 한데 좀 성능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2명이서 서로 이동을 하고 싶은데 그 이동할 때 별로 뭐 부딪힌 게 아니면은 굳이 그거를 따로따로 처리를 하느라고 하나를 기다리게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한 스레드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저장하고 불러오는 로직들이 보통 그런 부분에 해당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리소스의 경합이 있다. 예, 하나의 액션을 하면 다른 게 그 액션이 불가능해진다. 이런 로직들을 짤 때는 이런 걸 고려를 해야 돼요. 하지만 물론 아직까지는 시스템 외부로의 사이드 이펙트는 없습니다. 그런 거 뭐 이동을 2명이서 동시에 했다고 해서 그게 뭐 2명이서 서로 동시에 뭐 랭킹에 등록이 된다든지 아니면 뭐 결과에 영향을 끼친다든지 그런 거를 그때 굳이 처리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처리하는 성능이 중요해요. 동시에 수많은 요청을 받고 이걸 원자적으로 특히. 왜냐면 이게 중요해요. 그 가지고 이제 병렬 프로그램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만약 2개가 꼬였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예제, 이제 미접속 플레이어의 환불 처리 뭐 이런 거를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뭐 이게 이제 전체 게임 스테이트라고 합시다. 전체 게임 스테이트, 요거는 이제 내부에 있는 게임 스테이트고, 이게 현재 정상적으로 게임 중인 유저들, 요거는 이제 입장권, 이제 초반에 튕겨가지고 입장권을 환불받는 유저들, 아니면은 이분은 이제 도중에 나가버린 사람들,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유저들을 구분을 해주는 어떤 그 맵이나 아니면 셋들이 있어요. 셋들이 있을 때 우리가 구현하고 싶은 거, 정상적으로 게임 중이거나 입장권을 이미 환불받았거나 도중에 나가지 않은 플레이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주어진 유저 아이디 중에서 요 세 개 다 안 들어있는 녀석을 찾아서 그 사람들한테 입장권을 환불해줘. 그러니까 여기에다 추가를 해줘 라는 거죠. 그런 걸 구현을 해야 된다고 해봅시다. 1번 옵션, 필드별로 락을 걸어요. 예를 들면 여기서 랩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아토믹하게 읽고 쓰는 값, 그러니까 락이 달려있는 어떤 그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스테이트에 락 걸려있고 그 다음에 커넥트 유저 아이디 뭐 이런 각각의 필드에다가 래프가 다 달려있어요. 그러면 이 녀석들 하나하나가 다 락이 있고 하나하나를 이제 접근할 때 그 락에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전체 원자성을 보장하기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A와 B와 C를 읽고 있는데 그 도중에 A가 바뀌어 있으면 뭐 이런 종류의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네, 그렇다고 A, B, C를 동시에 락 걸자니 나중에 뭐 C와 B를 순서대로 락을 거는 게 또 있다라고 하면 데드락에 빠지고, 네, 그런 경우가 굉장히 자주 있어요. 자주 있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면은 원자성 보장이 너무 힘들어서 짜다가 데드락 걸리고 막 이런 스파이티 코드 별의별 거를 다 만들게 되는데, 그래서 보통 그런 거를 피하려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 그냥 전체 스테이트, 게임 스테이트에다 그냥 락을 걸어버려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간단하죠. 간단하긴 한데 이렇게 되면은 병렬 처리 아예 안 돼요. 당연히 이제 래프를 바꾸려고 하는, 아까 뭐 그런 오퍼레이션이 있다고 했을 때 다른 오퍼레이션 동시에 하려고 하면 하나가 락을 거는 동안은 다른 녀석은 일을 못 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힘들다. 그래서 저희가 좀 제안을 하려고 하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게 저희가 이제 썼던 어떤 그 자료 구조고, 이게 소프트웨어 트랜잭셔널 메모리라고 이제 STM이라고 불리는데요. 뭐 위키피디아에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너무 길고, 락 없이 이제 동시에 여러 메모리 접근을 원자적으로 허용하는 데이터 구조다. 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락 없이 동시에 여러 메모리 접근을 원자적으로 허용하는 데이터 구조.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아까 얘기했던 그 세 가지 필드가 있을 때 그 세 개를 동시에 접근을 할 수 있는데 동시에 원자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데이터 구조예요. 물론 이것도 지우에 있습니다. 네. 예제가 이렇게 돼요. 예. 기본적으로 이렇게 스테이트 뭐 이런 것들 각각의 그 필드를 보시면 여기에다가 살짝 바뀌었어요. 요거는 tref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고 얘는 tmap, tset, tset, tmap 이런 식으로 바뀌었거든요. 이게 사실 STM에서 제공해주는 그런 그 별도의, 그러니까 다른 그 데이터 구조가 되고요. 요 녀석들을 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네들을 엮어서 막 그 작업을 해요. 이 팀에서 뭘 꺼내고 뭐 T셋에 있는지 보고 그 다음에 나중에 팀에서 집어넣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일단 정의를 해놓은 다음에 그 점 커밋 아니면 뭐 점 아토미칼리 뭐 이런 거를 쓰면은 그냥 그거 자체가 그 아토믹한 그냥 오퍼레이션이 돼요. 네, 되게 마법 같죠. 특히나 이게 좋은 게 뭐냐면 T맵이나 T셋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저 아이디가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바뀌더라도 뭔가 건드리더라도 같은 키가 동시에 수정될 때만 경합이 일어나요. 예를 들면 뭐 A에 대한 내용을 바꿀 때나 B에 대한 내용을 바꿀 때나 그 두 개의 오퍼레이션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사용을 하면 대충 이런 식으로 나와요. 네, 여기 뭐 str 아토미칼리라고 이렇게 있죠. 이렇게 되면은 여기 있는 모든 그 약간 보면 그냥 간단히 락 없이 그냥 평소대로 쓰는 것 같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주어진 아이디 목록에서 그 세 가지에 없는 녀석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제 다시 리펀드 목록에 추가를 해라. 뭐 이런 게 될 텐데 이거 굉장히 그냥 시리얼한 코드처럼 보이잖아요. 시리얼한 코드처럼 보이는데 여기에 그냥 stm.atomically 이것만 달아주면 그냥 이게 전체적으로 원자성이 있는 그런 오퍼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요거랑 다른 오퍼레이션이랑 같이 해도 뭔가 동시성 문제나 이런 것들로부터 해방이 돼요. 물론 이게 실제로 내부에서 마법이라고는 했지만은 아예 호스트가 없는 건 아니고 실제로 경험이 많아지면 이게 실제로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작업을 다시 시도를 하기는 해요. 실패하면 시도하고 그 경험이 생겨서 실패하면 시도하고 이거를 반복하는 게 일반적인 락브리기 알고리즘들의 특징인데 그런 거를 진행을 합니다. 물론 그런 거가
20명 단위, 뭐 50명 단위 이럴 때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다라는 거를 이미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걸 썼던 것도 있습니다. 마지막, 이펙트풀 도메인 로직인데,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외부와의 이제 그 통신 뭐 이런 것들을 담당을 할 거예요. 아니면 뭐 저장소로 호출한 코드, 아니면 실제로 모였던 로그를 이제 출력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타이머 세팅 뭐 이런 것들이 보통 이런 쪽에 들어가고, 이쪽이 가장 사실 전체 시스템에서 가장 어려워요. 뭐 실패, 타임아웃, 재시도, 아니면 뭐 심지어 가장 일어날 수 있는 게 데드락 뭐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최대한 작게 만들고 작게 유지하자는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레이어로 얘를 최대한 분사하고 각 부분을 최대한 이해하기 쉽도록 작게 모듈화를 하자. 뭐 이런 원칙을 가지고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뭐 게임 시작하는 로직들이 이렇게 있어요. 시간상 지금 약간 좀 빠르게 진행할게요. 뭐 로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외부 게임 서버로부터 데이터를 얻어온다든지, STM 스테이트 초기화 그 알고리즘을 부른다든지, 아니면 그 게임의 로직을 실행하는 그런 시그널을 주는 이제 그 스레드를 분할을 한다든지, 아니면 타이머를 시작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프로미스를 만족을 해서 다른 데에 시그널을 보낸다든지, 그런 것들이 다 이런 데에 들어가고, 당연한 얘기지만 이런 데서는 에러 처리가 철저해야 됩니다. 에러가 나면은 어떤 식으로 로깅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실패를 마킹을 하고, 그 다음에 뭐 가장 중요한 것들, 뭐 예를 들면 그 플레이어들한테 환불을 진행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이쪽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총 3가지 타입으로 나뉘어지고, 정리를 하면은 순수한 로직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스테이트를 그 여러 개가 그 필요한 그런 이 로직들을 이렇게 STM으로 분류를 해놓고, 마지막으로 그 위에서 이제 사이드 이펙트, 외부랑 이제 소통을 하는 그런 로직들을 이렇게 묶어놔요. 실제로는 이제 사이드 이펙트가 있는 이펙트풀 로직이 얘를 부르고, 얘가 얘를 부르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구현이 되겠죠. 이렇게 3개로 나눴을 때 장점이 무엇이냐? 기본적으로 명확하게 분리된 행동과 책임을 가져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GPO라는 녀석으로 되어 있는 녀석을 부르면은 절대로 외부랑 통신이나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없겠구나. 혹은 뭐 여러 번 실행할 수 있겠구나. 이런 문제 없이. 그런 것들을 바로 알 수 있고, STM 같은 경우에는 비슷하지만 이거는 이제 동시에 여러 처리를 동시에 어떤 그 접근해야 되는 데이터에 대해서 빠르고 안전하게 요청을 처리하고자 할 때 쓰면은 성능이 좋아지겠구나 하는 부분을 알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사이드 이펙트가 있는 부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마지막 부분은 이제 시스템의 가장자를 격리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그 부분은 더 이상 재사용을 할 수 있으면 정말 최고고, 그렇지 않더라도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한 그 유지 소수를 최대한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다 완성된 그림이 나왔습니다. 정말 길었죠. 따라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리캡을 할게요. 저희는 읽기 쉽고 명확한 코드를 지향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까지 얘기를 좀 정리를 해볼게요. 아키텍처에서는 저희는 이제 필요한 성능에 맞게 과감하게 변경을 했어요. 기존의 시스템을 사용을 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이루었고, 그래서 대디 서버에 기반해서 개발하고 이해하기 쉬운 아키텍처를 선택을 했고요. 두 번째, 모델링. 모델링에서는 저희가 기존에 썼던 원칙들을 상당수를 가져 썼어요. 타입 시스템을 이용해서 코드를 읽기 쉽고 안전하게 만들자. 뭐 뉴 타입 등으로 이제 특정 코드를 보고 이 타입이면 이 데이터겠다라는 걸 알게 하자. 그 다음에 명확한 스펙에 개발하기 쉬운 API들을 이제 만들자. 마지막으로 외부 의존성은 테스트하기 쉽게 만들자. 이런 원칙들을 가지고 코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메인 로직에서는 핵심 도메인은 순수하고 테스트 가능하게 만들자. GPU 이 부분이고, 두 번째는 높은 성능의 동시 처리가 필요한 연산들, 서로 이제 인터랙션 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STM으로 빼자. 마지막으로 사이드 이펙트들, 이런 부분들은 시스템의 가장자를 격리를 해버리자. 이러한 3가지 원칙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회고를 해보자면 이 아키텍처에 기반해서 지금까지 아까 보여드렸던 그 4개의 미니게임들을 다 프로덕션으로 런칭을 했고요. 높은 안전성의 이제 그 코드를 작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게임 같은 경우 런칭을 처음 했으니까 그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버그나 이런 것들을 2건을 발견을 해서 라이브 버그 픽스를 했었고요. 다음 3개 게임에서는 라이브로 런칭한 다음에 버그가 안 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버그가 나오기 힘든 부분들, 이제 외부 세계랑 통신하는 부분들을 다 가장자를 밀고 재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어요. 그 부분들이 제일 짜기 힘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 명의 백엔드 개발자가 요거를 이제 새 게임을 개발하는데 대충 그 처음에 경험이 없더라도 네, 대충 한 3주 정도 걸리더라고요. 3주 정도 걸리고 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코드들도 읽기 쉽고 책임이 분리화된 명확한 코드, 저희의 목적을 이루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끝내기 전에 오픈소스에 대한 좀 감사를 좀 드릴게요. 네. 저희가 이 참 지오에 기반한 애플리케이션을 작성하고 있는 입장에서 정말 지오는 이제 샤웃을 할 수밖에 없고요. 네, 정말 지오 덕분에 펑셔널 프로그래밍이 참 쉽고 아름답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라이브러리들도 중간중간에 소개해 드렸는데 이 중에서 타피르는 이제 레스트라서 저희가 안 쓰고 이제 gRPC에 기반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세 가지 이런 것들을 다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오픈소스로 만든 이제 샤드케이크 네,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액터 분산 라이브러리가 될 텐데 이것도 예, 저희 예, 한번 홍보로 껴넣었습니다. 예,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먼 여정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참, 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희 킹덤도 데이터 엔지니어는 아직 채용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 관심 있으시면 부스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